그러면 오늘 강소팟에서 우리가 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희가 이호덕 선생님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죠? 1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처음에 저희가 서울 여행을 하다가 신촌에 있는 헌책방, 숨어있는 책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글쓰기에 대한 책만 모아놓은 한 서가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책을 쭉 보다가 이렇게 써보세요라는 아주 귀여운 손글씨로 제목이 그려져 있는 예쁜 표지의 책을 발견했죠. 그걸 딱 꺼내서 서론을 좀 읽었어요. 근데 그 서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읽어봐도 되죠? 아, 그럼요. 31쪽입니다. 정직한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제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멋을 부리거나 제 자랑을 늘어놓은 글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기 생활과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정직하게 쓴 글이라는 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또 밑줄을 쫙쫙 그어놨거든요. 그만큼 제 마음을 단박에 울린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알고 보니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고 그때 이제 반해서 이 책을 사고 혹시 또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은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이 이호덕 컬렉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그 이호덕 선생님 에피소드라는 말도 좀 그런데 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단어 선택에 주저하게 되는지는 오늘 방송 다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호덕 선생님 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는 우리 문장 쓰기, 그리고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이호덕 글 이야기, 나무처럼 산처럼,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한다,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까지 이렇게 8권의 책을 저희가 읽어봤더라고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이호덕 선생님을 다루는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대체 몇 권이나 되는지 세보고 싶어도 셀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랑 강다님의 책장에 가장 많은 책이 있는 작가일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8권의 책들 다 헌책방에서 열심히 수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헌책방에는 이호덕 선생님의 작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 때마다 사장님한테 꼭 여쭤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호덕 선생님 작품 있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호덕 선생님에 빠지게 되었는가?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깊게 나눠보고 싶고 그게 어쩌면 강단과 소신이 이호덕 선생님 안에서 발견한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32화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이런 어른이 내가 어렸을 때 내 곁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또 이호덕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내가 초등학생의 나이였을 때 이호덕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었다면 내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어쩌면 내가 기다려온 진짜 어른 같은 사람. 물론 이호덕 선생님은 지금 작고하셔서 세상에 안 계시고 이미 저희가 이호덕 선생님을 알게 된 때에도 세상에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영 만나볼 수 없는 어른이지만 정말 다행이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책을 남기고 갔다는 게. 그럼 우선 이호덕 선생님이 누구인가 조금 팩트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분을 인터뷰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두지 않고 양력을 읽어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한데요. 일단 19살 때 선생님이 되어서 61살, 그러니까 은퇴하는 나이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셨대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른 직업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지금도 19살은 정말 이르지 않나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던 해가 일제시대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1940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광복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1954년에 교직 생활을 하시던 중에
동시 진달래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아동 문학가가 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문학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시긴 했지만 사실 어떤 시인이나 동화 작가보다는 아동 문학 평론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평론집, 글쓰기에 대한 활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호덕 선생님을 작가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어린이 글쓰기 운동가, 우리말 글쓰기 운동가, 글쓰기 교육의 선두주자, 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이호덕 선생님을 작가보다는 교육자로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쵸, 2003년에 작고하셨으니까. 근데도 책을 읽다 보면은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게 마치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메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딘가에 계실 것 같고 워낙 꾸밈이 없고 학생 특히 아이들에게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만나서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이호덕 선생님은 이런 멋있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한창 자랑할 텐데 어쩌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강단님과 제가 만나고 싶은 어른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이상향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저희가 이호덕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살아계실 때 어떤 활동을 같이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많이 이상화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막 이호덕 선생님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평소에 했던 생각과 좀 결이 비슷해서 놀라웠던 점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를 얻었다?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은 이호덕 선생님의 첫 번째 본질, 바로 겉멋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저랑 강단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에 올랐던 표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솔직한 사람, 진짜만을 추앙하는 사람, 거짓말 못하고 꾸밈이 없고. 근데 이호덕 선생님의 사진을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포털에 이호덕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 진짜 인상이 좋으시거든요. 서글서글 좀 농부산이세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셨었고. 보통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면 양복 입고 깔끔한 배경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좀 각 잡힌 모습으로 위험 있게 찍는 그런 사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을 보면 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겉멋 없음. 그게 이호덕 선생님이 남기신 글을 읽을 때에도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상이 좋으시면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웃는 사진도 있지만 좀 진지한 얼굴의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은 잘생기셨더라고요. 저희가 얼평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는 신분증에 사용해야 하는 사진에도 포토샵을 하잖아요. 심지어 저는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야 돼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제 턱을 다 깎아놓고 눈을 키워놨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대칭을 맞춰버리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해요. 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호덕 선생님이 단순히 본인의 글만 쓰신 게 아니라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좋은 글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갖고 계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많이 강조하신 게 솔직한 글쓰기와 정확한 글쓰기예요. 아이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도 많이 냈고 선생님이 그 작품마다의 평론을 실은 짧은 피드백을 함께 실은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이라면 아이답게 써야 된다. 아이가 어른처럼 쓰려고 하는 건 좋은 글이 아니다. 아이가 자신답게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말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죠. 겉멋이라는 게 진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호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발 멋을 부리지 말라. 이 멋이라는 것, 제멋대로 쓴다는 것이 글자뿐 아니라 글을 망치고 문학을 망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호덕 선생님이 말하는 겉멋이 들지 않은 글은 삶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글은 삶의 말로 쓰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말이라는 거는 정다운 우리들의 말, 빌려온 말, 유식을 자랑하는 말, 남의 말이 아닌 쉬운 우리말이다. 사실을 보여주는 말, 진실을 느끼게 하는 말, 가슴에 바로 와닿는 말이다. 저희도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전혀 쓰지 않는 단어를 막 갖다 넣는다든지, 겉멋이 우리 일상에 정말 스며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이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제 주의하세요 막 이런 안내 문구가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말이 계단 보행 시 안전에 주의하세요. 근데 이 말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갑자기 소신 계단 보행 시 안전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되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말하지 싶은데 일상에 너무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로 내비게이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이니까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보행자가 사고 다발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유식을 보여주려는 말, 억지로 중국말을 가지고 와서 뭔가 내 권위를 올리려는 말에서조차 뭔가 신분을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생각나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아마 1년 전쯤에 강다님이랑 저랑 제주도에서 그 비엔날레를 한다길래 제주 도립미술관에 구경을 갔었어요. 제주도 곳곳에 있는 미술 공간에서 일어나는 축제이기는 했지만 주가 되는 공간은 도립미술관이어서 거기에 가면은 그 비엔날레에 대한 소개글이랑 뭐 전시에 대한 설명이랑 이런 게 쫙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은 대중을 위한 글이잖아요. 비엔날레를 구경하러 온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글이잖아요. 전문가를 위한 글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능을 볼 때 언어 영역이었고 요즘엔 국어 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읽는 지문들도 저희가 실생활에서 접할 만한 생활글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위한 어려운 단어들을 일부러 합쳐놓은 어떤 비문학 지문들이 가득한 그런 시험인데 이호덕 선생님이 그런 거 봤으면 이제 엄청 열내셨겠죠. 이렇게 말을 하셨었거든요. 광고 한 줄, 표어 한마디도 권위가 있어 보이는 말을 찾아 쓴다. 언제나 차례를 지키는 생활을 합시다. 고 하면 너무 말이 쉬워서 권위고 힘이고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질서, 의식, 생활화 같은 말을 거리마다 걸어놓는다. 길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고 하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노상 적치물 철저 단속 기간 하면 권위와 힘을 가진 말이라 여긴다. 백성들도 아주 길이 들어서 어려운 말을 써놓으면 근사하게 여겨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기분이 되거나 순정하는 몸가짐이 되지만 아주 쉬운 말로 써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하는 짓으로 알고 얕보고 멸시하는 경향까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백성들의 종살이 본성이다. 말을 하는 대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글과 생활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호덕 선생님이 생각한 거잖아요.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 써보세요 그 책에 40쪽에 나오는 건데요. 거짓말을 쓰지 말아라. 진짜 너의 생활이 담긴 글을 써야 한다라는 맥락의 피드백이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 즐겁게 놀았던 일을 글로 써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도 즐겁게 놀았던 일이 없으면 없다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른들이 글쓰기 주제를 던져준다고 해서 억지로 쓰지 말라는 거죠. 너가 아무리 어려도 너의 생각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해라. 너무너무 솔직하잖아요. 권위고 뭐고 없어요. 엄마가 시켜도 선생님이 시켜도 상관없다. 너가 믿는 것에 있어서 진짜인 것만 해라. 그래서 그 책의 한 챕터가 이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공부부터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좋은 글도 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여자들이 톡하고 있습니다. 여둘톡, 유명 팟캐스트죠. 팟캐스트에 이야기장수 출판사의 이현실 대표님이 나오셨던 인터뷰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현실 대표님이 산문, 에세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시나 소설 같은 가상의 작품들, 픽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인 척,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척 하면서 작품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산문집은 진짜 좋은 사람만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산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호덕 선생님의 글쓰기관이랑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글을 못 쓰는 거죠. 너가 그냥 겉멋만 들어서 너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멋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쓴 글은 다 티가 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어린이의 글을 모아놓은 작품집을 읽을 때에도 느껴져요. 어린이들이 진짜 무슨 상 받으려고 쓴 것 같은 글은 딱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죠. 네. 그리고 귀신같이 잡아내세요. 진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정말 세세하게 예를 들어 30분쯤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아이가 있다면 30분쯤 본인이 공부를 한 건데 어떻게 몇 분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는 뭐 과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시거든요. 글쓰기라는 게 나도 모르게 습득하잖아요. 맞아요. 책을 읽던지 교과서를 통해서 특히 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목소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과서에서 봤던 대로 아니면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처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어쩌다가 신문사나 잡지사에 투고해온 아이들의 글을 보면 제목이 생일이고 소풍이고 하는 따위다. 글이란 좀 별난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잘 먹고 잘 입고 기분 좋게 놀았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어린이의 글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만 생각해도 매주 레터를 발행하는데 레터 발행 주제를 고를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줬을 때 의미 있을 것 같은 거. 진짜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방송에서도 그렇고 일본어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접하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빠이나 뭐 시마이 합시다 막 이런 말 하면은 그쵸.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오디오로 들어가도 자막으로는 절대 안 나오고. 근데 중국어 이 한자와 영어가 우리 말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특히 가면 갈수록 영어가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80년대만 해도 간판을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길거리를 보면은 영어로 된 간판 정말 많잖아요. 어쩌면 한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내는 표어 같은 것도 영어가 주가 되고 오히려 한글이 뒤로 빠지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부산 is nice. 부산 is 굿입니다. 아 굿인가요? 네. 근데 강다님은 어렸을 때 이런 글쓰기 교육 받아본 적 있나요? 글쓰기 교육만은 아닌 것 같고 좀 인성교육 같다고도 생각했거든요. 이호덕 선생님이 아이들의 글에 피드백을 주는 걸 보면 이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죠. 뭐 솔직하게 쓰셔야죠. 이런 것만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주거든요.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글쓰기 교육이나 인성교육이 가정교육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글쓰기를 아름아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냥 교과서 보면서 배운 것 같다. 글쓰기만 교육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대학에 가서야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도 제가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막 에세이를 쓰고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이 글을 보면서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다. 막 문법이 틀렸다.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보다는 이건 B-짜리다. 이건 A짜리다. 그리고 한 줄평. 그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못 썼구나 아니면 잘 썼구나 정도만 알았지 내 글에 어떤 특징이 있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어하고 나만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돌아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일기인 것 같고요. 일기장 검사하잖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일기장을 썼었거든요. 아, 모두가 쓰죠. 안 쓴 초등학생 찾기가 어려울걸요? 아, 다 쓰는 거였구나. 그 항상 뭐 방학 숙제에 밀려가지고 맞아, 30일째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일기장 검사를 받죠. 그리고 매일매일 선생님이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거나 맞아요. 의견을 주거나 또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 교육에 대한 기억이 고등학교 때 이제 논술 시험을 공부하는 거죠. 대학을 갈 때 수능으로도 갈 수 있지만 수시에 논술 전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일기도 매일매일 선생님이 검사하죠. 그리고 논술도 대학 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논술 수업을 들어가면 뭐 이런 이호덕 선생님의 관점에서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문항이 나오면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식의 구조로 글을 쓸 수 있고 뭐 로봇을 만들어버려. 네, 그렇죠. 글쓰기 로봇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면 제가 한국에서 공교육 아래에 받았던 글쓰기 교육이란 다 평가를 위한 교육이었던 거죠. 칭찬받기, 대학 가기 위한. 이호덕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이호덕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는 제국주의 외놈들이 하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쓰고 선생님께 보이는 일기장과 진짜 쓰고 싶어서 쓰는 일기장, 이 두 가지를 가진 어린이도 있게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이호덕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겉멋이 없는 삶의 방식, 글쓰기 방식이 제가 추구하고 있던 거랑 닮아 있어서 확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진짜 내가 아닌 건 하고 싶지 않다. 특히 퇴사를 하면서 치즈레이즈를 창업하고 또 이어서 작은배를 창업하면서 정말 이 생각을 강하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아닌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타협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제 진짜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혼자서 굳건히 지켜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누가 어떤 특정인이 저를 이렇게 평가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회에 뭔가 순응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나에게 주는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굳건해지기가 참 어려운데 저보다 세월을 훨씬 앞서서 사신 분이잖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쓰는 글 족족 다 겉멋 부리지 마라. 너가 아닌 건 쓰지 마라. 진짜 마음이 내키는 것만 써라.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너무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든든한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이 정말 많은 글을 남겼고 그 글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이호덕 선생님이 자기 표현에 정말 거침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솔직한 것도 솔직한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글을 쓸 때 내 의견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뭔가 공격하고 싶진 않다. 뭔가 표현도 조금 순화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 화가 났다고 해도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글을 써야 할 것 같고 이호덕 선생님이 그 겉멋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두 걸려있는 정신병이 있는데 그것이 유식병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쉬운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남들이 잘 안 하는 말, 어려운 말, 유식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뽑은 두 번째 본질은 자기 표현에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다님은 아까 뭐 정신병 이런 표현이 담겨있는 이호덕 선생님의 글이 강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식민지 백성들의 종살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진짜 강한 단어들도 많이 쓰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를, 그 강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저도 그렇게 말하는 이호덕 선생님을 보다 보면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욕먹는 걸 무서워하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나 거침없이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저희가 창작하는 아침 동료분들이랑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도 글을 쓸 때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호덕 선생님이 싫어할 만한 단어 같긴 한데 회사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쿠셔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션을 먹인다. 쿠션을 죄송합니다. 이호덕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욕먹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마치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평가하고 심지어 막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팽배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물론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기준에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모두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기준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비난하고 헐뜯고 나락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을 겁먹게 한다고 느껴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사시던 세상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큰 플랫폼이 아니었고 그리고 유튜브가 아예 없었죠. 2003년에는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부러워요. 멋져요, 진짜. 네, 정말 멋있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뭔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강단 저 읽겠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하면은 잘했다. 잘했다. 잘 썼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어. 너무 완전 최고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호덕 선생님한테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키워드 평생 초등학교 교사였고 심지어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고 어린이 글쓰기를 알려줬고 뭐 우리말 운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좀 순둥순둥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감상적인 좀 속편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호덕 선생님이 아이들의 글에 남긴 피드백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들이어서 저는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카로워요. 정말. 진짜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아닌 건 아니다. 제가 하나 읽어봐도 될까요? 피드백? 저도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것도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제목을 맛깔나게 읽었네요. 이렇게 써보세요에 97쪽에 나오는 글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시험을 보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 상을 못 타서. 나는 상을 탈 때까지 웃지 않을 거다. 나는 밥도 먹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친구가. 피드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을 탈 때까지 웃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니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시험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것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시험 잘 쳐서 언제나 1등을 하던 사람도 어른이 되어서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시험 점수가 나빠서 상급 학교에 못 가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릇된 어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아니 어떤 초등학생한테 너의 목숨은 그냥 나는 글을 썼을 뿐인데 너의 목숨은 너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뭉클해요. 내가 울지마.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호덕 선생님이 아이들의 글에 피드백을 준 걸 보다 보면 사실 그냥 저한테 하는 이야기여도 도움이 되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죠. 진짜 어린이 어른 할 거 없이 도움이 되는 말들이죠. 저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 읽어봐도 될까요? 네. 광명시 하얀국민학교 4학년 김남조 어린이가 썼던 시인데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풀밭을 그냥 보면 볼 수 없는 꽃을 보았다. 내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분홍꽃이다. 꽃이 작고 돌 옆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꽃이다. 사람들이 그 꽃은 보지 않는 것 같아 꺾으려고 했지만 나같이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꽃을 꺾지 않았다.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린이가 참 시를 잘 썼네. 아름다운 마음이다. 네. 깔끔하고 제 사촌동생이 이걸 써왔으면은 너무 기뻤을 것 같거든요. 네, 이호덕 선생님의 한번 피드백을 제가 읽어볼게요. 꽃을 좋아하고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알뜰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 이 어린이가 꽃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시를 쓴 어린이는 꽃을 꺾지 않은 까닭이 누가 와서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꽃이라면 마음대로 꺾어도 좋고 꺾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보아주는 것은 그대로 살려둘 가치가 있고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꺾어 없애도 된다면 이 얼마나 제멋대로 된 생각인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을 위해 꽃이고 동물이고 그 밖의 모든 자연이 죽어도 좋다는 것이 되지요. 이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을 더럽히고 자연을 죽입니다. 그 자연을 죽이면 사람도 죽고 마는데 말입니다. 이 김남주 어린이는 꽃 한 번 꺾으려 했다가 아 너무 무서워요. 이호덕 선생님 진짜.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김남주 어린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김남주 어린이가 삶을 제대로 가꿀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저는 의지가 보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남이 본다고 꽃을 살려두고 남이 안 보면은 꽃을 꺾어버리는 그 마음. 정말 이상한 마음이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린이의 시기 때문에 얕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은 정말 어린이를 어른처럼 대해요. 진짜 진지하게 그 작품을 읽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태도가 좀 존경스러운 거죠. 이호덕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글이나 시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그만큼 글쓰기가 어린이들에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시는 어린이를 살립니다. 갈 곳 없는 어린이에게 숨쉴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시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책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은 자기가 한 것을 솔직하게 쓰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그런 글을 쓰고 나면 위로를 얻는다. 남의 것을 흉내내거나 시킴을 받아서 억지로 머리를 짜내서 쓰는 데서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만 정말 쓰고 싶어서 쓰는 글에서는 자신과 용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열등감을 씻어버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호덕 선생님이 그런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 욕하는 글, 부모님 욕하는 글, 선생님 욕하는 글 썼을 때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그 봤던 글 중에 어떤 초등학생이 어머니라는 글을 썼어요. 어머니를 욕하는 글인데요. 여자아이였나 봐요. 근데 내 동생이 남동생인데 어머니는 남자애라서 남동생만 좋아한다. 그런 글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피드백을 했어요. 동생이 남자라고 해서 더 귀여워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잘못입니다. 이 글을 어머니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말하는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한 글이 갖는 힘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게 솔직하고 거침없는 글이 가진 힘이다. 저는 자기 표현이라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30대가 될 때까지 나 스스로에게 정말로 솔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으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살률이 높고 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는 게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어떻게든 해야 인간다운 삶인데 그게 방식이 꼭 글쓰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림 그리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끙끙 앓는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한이 쌓이게 이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끙끙 그냥 앓고 내 파트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자기 표현을 어른으로서 못하게 된 게 어쩌면 어린이일 때부터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맞춰야만 좋은 어린이야, 좋은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시스템에 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빠져나온 우리 어른들은 자기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사실 아까 뭐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체나 말투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조차 그렇거든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는
창작을 응원하는 작은 배라는 컨텐츠 회사를 만들고 있고 저도 내 맘대로 했을 때 응원받고 싶은 한 개인이면서도 조금만 튀는 사람을 보면 조금 움츠러들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어떤 테두리 밖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회에서 맞아요. 글쓰기 교육 받고 공교육 받고 충실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린이가 아니어도 나를 표현하는 글을 이제라도 열심히 쓰면서 더 내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뭐가 대체 되고 싶은 건지 알아내야겠다. 늦지 않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은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학교는 말하기고 그리기고 글쓰기고 물을 것 없이 모든 표현 교육이 참으로 수십 년 동안 버림받고 짓밟혀왔고 거짓된 것으로 병들어 버렸다. 아이들은 자기 표현이 거의 완전할 정도로 꽉 처막힌 상태에서 정상이 아닌 표현을 하면서 자라왔고 자라나고 있다. 이런 교육 형편을 바로 보고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을 짓밟아 병들게 하는 온갖 잡동사니 지식 쳐넣기에 사람답지 못한 경쟁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오늘날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 잡는 살인 교육의 공범자로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온 나라 아이들이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숨이 막히고 그 사회는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꼴이 된다. 온 나라 아이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을 했을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고 앞날이 환히 튀어진다. 아이들이 짓밟혀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아동문학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을 못할 때 아동문학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한창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운동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잖아요. 거의 3, 40년 전이죠. 근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저희가 학창 시절을 보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도 솔직히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오래됐다는 건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칠 맞아요.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에 이거 너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오르는데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어른이 그래도 있었구나. 모두가 아이들을 내팽개친 건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또 세 번째 이호덕 선생님에게서 저희가 발견한 본질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본질은 바로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지식인을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 문장 쓰기라는 책에서 김수영 작가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좋은 글이다 라면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호덕 선생님도 공감을 했던 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김수영 선생님의 모기와 개미라는 산문에서 지식인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인류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처럼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인류의 문제, 이호덕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우리 결의의 문제를 진짜 본인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또 실제로 여러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후배를 양성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호덕 선생님의 중심에는 항상 글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왜 그렇게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글쓰기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호덕 선생님이 글쓰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글쓰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어찌 보면 이호덕 선생님에게 글쓰기라는 건 그냥 이호덕 선생님이 느끼는 이 세상의 문제, 결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택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잘 쓸 수 있는 도구. 사실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그 많은 작품들, 글들도 지식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비판받는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연구실에 앉아서 대중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로 학계에서만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통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사회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은 평론을 쓰고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그걸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중서로 만드는 거죠. 사실 그 시대의 글쓰기에 관련된 글은 꽉 잡고 계셨다 보니까 헌책방에 갔을 때 이호덕 선생님에 대한 책을 여쭤보면 책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헌책방 사장님이 이호덕 선생님을 모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하시고요. 근데 진짜 모두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모두의 선생님이죠. 저희 두 사람의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이호덕 선생님이 글쓰기를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건 맞지만 또 방에 처박혀서 글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글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글을 좀 멀리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글이 없어서 진리를 잃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다. 일하기 싫어서 자기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남이 한 일의 결과를 앉아서 얻어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일은 안 하고 교과서와 책만 들여다보고 시험 점수만 따내는 것을 공부라고 가르치고 길들였기 때문에 진리는 간 곳 없고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은 지식인이기도 하면서 진정한 애국자다. 나라를 비판하지만 다 더 잘 됐으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혼내는. 특히 우리말을 이렇게나 사랑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시절 어린아이들이 컸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문장이 아침마다 애국가 부른다고 국기를 올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결코 생겨날 수 없다고 나는 잘라 말하겠다. 언제나 방에 가두어 놓고 서로 남을 미워하게 하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해치면서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낮과 밤을 보내도록 한 그런 학교와 집과 고향과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그러다가 정작 나라 위의 국방의 의무를 체험하게 하는 군대에 가면 거기서는 온갖 무서운 기합을 받아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참된 사랑을 모든 사람이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길도 아주 훤하다. 어릴 때부터 산과 들에서 즐겁게 뛰놀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부가 되게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해야 내 고향, 내 나라, 내 결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몸에 배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애국, 애족 교육도 다 헛되고 거짓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이고 가정 생활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보내게 된다면 학교를 졸업한 다음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살아갈 것이니 정치고 경제고 산업이고 사회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문학과 예술도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짓누르고 아이들을 괴롭히던 글도 살아있는 말을 적는 글이 될 것이다. 이래서 땅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슨 획일화된 교육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아이들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말로 글을 쓰는, 아이답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말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이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사실 너무 흔한 모습이잖아요. 수십 년간 봤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호덕 선생님은 그 자신도 평생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고 농사를 지으셨고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은,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생각한 바대로, 공부한 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본인도 사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사회운동도 좋고 뭐 사회에 대한 걱정과 자기 표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자신의 일과 삶에서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했는가, 그게 행동하는 지식인인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호덕 선생님이 워낙 자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산문집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희 집에는 나무처럼 산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서론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을 몰라도 글은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글, 더구나 시라든가 동화와 같은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자연을 몰라도 돈벌이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정치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높은 산자락에서 늘 산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이호덕 선생님이 실제 사셨던 집이나 그 근처에 농촌의 모습들이 흑백 사진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농촌에 직접 집을 짓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자연을 알아야 하고 그 자연을 지켜야 하고 그 자연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고 자연을 거스르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보면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2003년 8월 중순쯤에 병원에 아파서 찾아갔을 때 아마 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의사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똑같이 사시다가 11일이 지난 후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집에서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70 후반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2000년대 초반에는 80 가까이 산다는 게 정말 오래 사신 거는 맞지만 요즘엔 다 90 넘어야 좀 장수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긴 해도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평생 믿고 산 바처럼 나는 자연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다가 자연의 흐름대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받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은 바를 진짜 실행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호덕 선생님이 더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학교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후에야 이제 이호덕 학교라고 그 충주시에 열게 됐고 대안학교. 네. 그래서 아드님이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덕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말하시는 그 자연 속에 있는 학교?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직접 배움을 추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글, 공부할 수 있게 뭔가 도와주는 환경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그런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 거칠에 싫어하는 분이 학교 이름에 본인 이름을 딱 넣은 거는 뭔가 딜레마네요. 근데 그게 이호덕 선생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견한 이호덕 선생님이 가진 본질, 바로 연대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야 한다. 막 친하게 지내고 친목을 다지자 이런 게 아니라 더 연결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었어요. 이호덕 선생님이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회, 어린이 문학 협의회,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어린이 도서 연구회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시작을 함께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카페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회장님이 좀 청년이셨을 때 이호덕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 이호덕 선생님의 그 뜻을 받아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말 지킴이를 또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말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막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회원분들의 글을 모아서 정기 간행물도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이호덕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구나. 근데 그만큼 정말 강력한 생각들을 많이 남기고 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협회에 가입해서 혹은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신 것도 분명 있지만 근데 저는 또 동시에 이호덕 선생님이
허울 좋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권위를 내세워서 활동하는 건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걸 다양한 글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강단님의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무리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에요. 박형규라는 교수님과 그 저자인 박지원 씨가 함께 대담을 나눈 걸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근데 여기에도 읽다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빠지지 않죠. 이호덕 선생님을 따라서 이 대담의 당사자인 박홍규 교수가 같이 운동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제가 엄청 인상 깊게 읽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어요. 228쪽이거든요. 아까 이 책의 부제가 무리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집단을 이룰 수 있겠지만 집단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제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작은 배를 운영하면서 강단도 하나의 작은 배고 소신도 하나의 작은 배고 세상에는 어떤 또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은 배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만의 일을 하면서 그런 작은 배들과 좀 연결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배들끼리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좀 느슨한 연대 같은 건 것 같아요. 나는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의 존재를 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추구하는데 저의 추구미예요, 이 문장이. 사실 이호덕 선생님 하면 또 정말 유명한 게 강아지똥 그리고 몽실언니 같은 유명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집필하신 권정생 작가와의 우정이거든요. 그 두 분의 우정이 정말 오래되고 아름다운데 그 우정의 상징인 두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비교적 최근에 발간이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책인데요. 근데 그 책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권정생 작가가 아주 오랫동안 아팠고 그리고 가난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호덕 선생님이 권 선생님에게 어떤 협회에 가입하기를 권한 거예요. 좀 더 눈에 띄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문학협회에 가입하기를 바랬는데 그 문학협회에서 협회비를 내라라고 권정생 작가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호덕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만일 권 선생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회에서는 탈퇴해버리지요. 문협이란 단체가 그만한 혜택을 특수한 회원에게 베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단체에는 나 자신도 들어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윗사람들이 시킨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한다고 해서 따르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것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에 서지는 않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나라고 하면은 뭐 대학 교수, 정치인,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 그 권위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이다. 삶을 찾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아주 쉽게 말해서 방 안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문학이 어떠니 인생이 어떠니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좀 땀을 흘려 일을 하라는 것이다. 농사일이든 공장일이든 하다못해 장사라도 좋다.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몸으로 해야만 글 한 줄을 쓰더라도 살아있는 말이 나오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쓰여진다. 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쓴 이런 이야기 글이 문학이라고 쓴 작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신춘 문예보다 노동자나 일하는 어머니들이 쓴 살아온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을 주고 재미있게 읽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크려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주입식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그답게 나가서 뛰어놀아라 라고 하는 거랑 너가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책상에 틀어박혀 앉아서 글만 읽고 글만 쓸 게 아니라 나가서 노동해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권정생 선생님과 이호덕 선생님 사이의 그 인연도 이호덕 선생님이 처음 그 권정생 작가를 찾아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초반에 그 권정생 작가의 한 글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그 작품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그걸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권정생 작가를 찾아가요. 근데 그때 권정생 작가는 37살이었고 이호덕 선생님은 4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 띠동갑이에요. 근데 찾아가서 권 선생님이 얼마나 아픈지, 가난한지, 그럼에도 얼마나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편지를 주고받고 때때로 만나면서 우정을 계속 쌓아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권정생 선생님이 그 이후에 강아지똥도 내고 몽실언니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근데 그 편지글이 모여있는 책을 읽다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권정생 선생님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진짜 그냥 돈을 막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후학을 양성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담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권정생 선생님은 강다님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MBTI로 따지면 완전 F예요. 완전 감상적이고 그 편지 내용이 이호석 선생님한테 자연 이야기, 제가 오늘 해먹은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내가 얼마나 세상에 어떤 문제를 보면서 암울한지 이런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털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함, 네, 외로움, 자유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반면 이호덕 선생님은 자기의 어떤 속내보다는 지금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책 좀 내야 되는데 원고 좀 보내줘라. 이번에 어디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세상 돌아가고 일이 진행되게 하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호덕 선생님은 판을 까는 사람이었구나. 그 시대에 아동 문학과 그 우리말 글쓰기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판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 사시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방에 살았단 말이죠. 경상권에. 근데 주기적으로 그 교사 일도 하면서 막 주말에 시간을 내서 서울에 가요. 서울에 간 다음에 출판사를 다 돌아요. 출판사마다 만나가지고 편집자나 대표랑 협상하고 자기의 글이 아니어도 그 책에 담길 글을 쓴 작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계약서 막 협상하고 조율하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이호덕 선생님이 권정생 작가님 대신 다 해준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 좋은 작품이 진짜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는 게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호덕 선생님은 좀 요즘 말로 하면 일잘러? 진짜 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책을 내고 단순히 자기의 책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개간지나 그리고 협회지 같은 것도 계속 내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청 도맡아서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맞아요.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게 한 자리 해가지고 내 권위를 앞세워서 뭔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발로 뛰어서 변화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어떤 식이냐면 권정세 선생님 혹시 몇 자짜리 글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여기에 제가 투고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어느 출판사 가는데 저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글을 거기에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편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는 팩스도 없고 이메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지에 맞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글 하나를 써서 이 출판사에도 내고 저 출판사에도 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손으로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이제 받아놨다가 어디 가면 이거 좀 보여주고 어필도 하고 안 되면 다시 가져와서 다른 데 어필하고 진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 두 선생님 간의 관계가 선후배 관계라고 보면은 뭔가 위아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또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책 제목 자체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서로를 선생님으로 끝까지 존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도 자기보다 띠동갑 아래인 권정생 작가를 부를 때 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글이니까 좀 더 정돈해서 그렇게 호칭을 한 걸 수도 있고 실제에서는 달랐을 수도 있지만 글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쓰는 게 어디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호덕 선생님은 어른들이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뭐 청년이든 어린이든 다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권정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분에게 썼던 편지도 봤거든요. 인터넷에 있길래. 근데 거기에도 선생님이란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호덕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만났다라면 저를 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겠네요. 또 오늘 이호덕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엔 그게 또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좀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의 이런 면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본받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제가 반의 반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담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써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 또한 오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용기를 많이 얻었고 녹음을 하면서도 아 맞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계속 잘 보관하면서 꺼내 먹고 싶고 이호덕 선생님이 말하는 게 솔직한 글을 쓰고 그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글을 써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호덕 선생님이 솔직하지 않은 글을 맛없는 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이 작은 배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글을 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헌책방 다니면서 이호덕 선생님 책을 보면 좀 꾸준히 수집을 해서 많이 모아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직 없는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호덕 컬렉터로서 면모를 계속 세워나가면 어떨까 싶네요. 이호덕 컬렉터도 좋고 우리 사회에 좋은 어른들을 한번 수집해보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좋은 어른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이호덕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좀 희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 또 멋진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헌책방 가면은 오래된 책들 펼쳐보면서 발견해보고 싶네요. 강소팟은 38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강소팟을 안 올려서 기다리고 계셨던 강소팟 친구분들 계실까요? 팟캐스트 내에서는 공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땅치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작은배.com 구독자분들께 메일로 미리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주간 휴방을 했죠.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 생활을 하셨고 가족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병상을 지키면서 간병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부터 좀 더 가족들과 모두가 좀 힘을 모으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업무를 모두 올스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소팟도 발행을 못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강소팟과 별개로 작은배 레터라고 해서 뉴스레터를 또 매주 발행을 했잖아요. 그것도 발행을 못했어요. 근데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강소팟 친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신 덕분에 저와 강다님 모두 가족들과 깊고 꼭 필요했던 시간 잘 보내고 돌아왔고요. 할머니도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지키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돈 이야기 역시 재밌네요. 저도 로또가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매번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두 분 말씀처럼 돈보다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강소파 31화 돈에 대한 강단가 소신편에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로또 되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희가 나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저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 질문을. 은비야, 로또 되면 지금 뭐 하고 싶니? 뭔가 이게 제 마음의 어떤 숨겨진 욕망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질문 같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아, 로또요? 다음은 큐큐님이 같은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매주 업데이트 두근. 전 처음에 두근이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네, 두근. 두근이죠? 네, 맞아요. 이제 저희 매주 업데이트 하고 있죠.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종종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 해줘서 너무 좋다. 자주 만나서 좋다. 이런 얘기 듣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해요. 뿌듯. 아, 근데 두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요즘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아, 듣근. 네. 근데 저도 그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유튜브에서 헬스장 기구 사용법을 제가 엄청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알고리즘에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쇼츠가 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댓글에서 듣근하세요? 듣근하세요? 이래요. 듣근. 뭔가 안부인사처럼 쓰이는 네. 거군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현실에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누구 만난 다음에 너 듣근했네 이렇게 안 할 텐데. 듣근도 이제 중국말이기 때문에 이 우리말로 바꿔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많이 붙는 하루 보내세요. 저희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달린 댓글인데요. 풀비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돈에 관한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예술을 한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라는 답이 돌아올까요? 성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상관없는데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술하겠다는 게 아닌데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너 세계 몇 대 기업 CEO가 될 수 있겠어? 같은 질문을 안 하는데 말이죠. 주변에 창작자나 예술인 중에서 창작 말고 본인의 다른 관심사를 살려 투잡을 뛰는 사람도 많은데 오로지 전업으로 BTS같이 돈을 왕창 벌 것이 아니라면 시작하지 마 라는 건 기성세대의 무리한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히히. 꼭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호덕 선생님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면서 심지어 가난하더라도 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권정생 작가랑 이호덕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 걸까 하면 저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정생 선생님은 가난한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 예술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서 아무튼 풀비소님의 댓글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도 창작자로서 내가 뭘 이루고 싶냐를 생각해보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유와 독립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직장인한테 너는 꿈을 못 이뤘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제가 꿀 수 있는 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만족도도 얻는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넌 왜 이렇게 꿈이 왜 이렇게 작아?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과외를 뛰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댓글은요. 빈님이 작은배닷컴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작은배 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합니다. 소식 자주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강소팟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작은배 레터로 또 저희의 소식을 좀 더 받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을 정리한 이후에 작은배 하우스라는 공간을 오픈을 했죠. 작은배 하우스는 저희 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윗집입니다. 그곳을 깔끔한 주거 공간으로 잘 고쳐놨고 거기에 새로운 입주민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직접 찾아보자 하는 어떤 작은 실험이자 또 작은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의
다음 작은 배 인터뷰 게스트가 바로 작은 배 하우스에 입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저희의 다음 화 33화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님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단가 소신님. 미네코 유튜브에서 강소팟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단순 반복 업무인지라 강소팟을 BGM처럼 틀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매여있는 삶에서 벗어난 강단님과 소신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도 퇴사를 꿈꿉니다. 이 플랫폼이 언젠가는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가 되겠죠? 일상 속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강소팟.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신혼집 계약 후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단님과 소신님의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제가 집 꾸미기에 진심이고 집 고치기에는 더 열을 다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렇게 송이님처럼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어떤 본질의 대상이나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 같은 거 제안해 주셔도 대환영입니다. 저는 송이님이 강소팟을 들으시면서 작은 배가 언젠가는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바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님. 오늘은 이오덕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